그 한국 시장은 소외된 주식들이 막 집합되어 있는 네. 요즘 네. 느껴지는 게 좀 가슴이 두근두근 하다는 그 얘기가 지금이 새벽인가? 동이 털려나? 네. 약간 그런 기분이 들잖아요. 예.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월간 서준식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월간 서준식 주인장 서준식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그 매년 그 숭실대학교 경제학과에서 그 개미들을 위한 투자 안내서 네. 보통 연말 찬바람 불 때 만드는데 맞아요. 예. 네. 그랬는데 그 2학기에서 이제 1학기로 수업을 이전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나왔어요. 네. 나와서 아마 요 방송이 나올 때쯤은 그 링크 올려주시겠죠? 예. 했는데 이번에 좀 재밌었던 게, 좀 그 표지를 좀 화끈하게 만들어 보지 하고 학생들한테 주문을 했더니, 네,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만들어 왔는지. 요즘 그 영화 조금 그 핫하더라고요. 그 이 영화가. 매드맥스. 보셨어요? 아니요, 그 예전에 봤습니다. 어렸을 때. 저희 옛날 중학교 때 옛날 나왔었죠. 예. 저는 요거 직전에 매드맥스를 오히려 좀 감명 깊게 봤었는데, 거기 보면 그 지배자가 그 지배자가 물로 사람들을 컨트롤 하잖아요. 희소한 자원을 가지고 그 모든 국민들, 하여튼 그 주민들을 컨트롤을 하는 그런 모습이 저는 되게 그때 인상 깊게 봤었고요. 이번에는 이제 그 매드맥스 4가 나왔는데 그거를 응용을 했더라고요. 표지로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매도맥스. 역시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이 사회에 계속 이렇게 충원이 돼야 돼요. 나이 들은 사람들만 살아가지고는 너무 모든 게 구닥다리. 일본 가면 그거 항상 느끼는데 여긴 젊은 사람 없나? 그런 걸 많이 느끼죠. 확실히 센세이션하네요. 네. 저도 많이 웃었습니다. 이거 보면서. 그래서 뭐 이 안에 보면 뭐 내용 여러 가지 이슈 분석했는 것들 학생들이 그런 게 있고 또 많은 그 채권형 주식들을 선정해서 자기들이 밸류에이션을 한 것들이 쫙 있죠. 그래서 약간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걸 한번 보시면서 이걸 가지고 막 무조건 여기서 매수하라 해서 매수하고 이게 절대 아니고요. 그런 종목들이 그래도 채권형 주식이라는 범주에 속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저평가가 됐는지를 그 계산으로서 보여주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저는 참고해서 그 어떤 한 그 투자 가능한 풀로 좀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을 하나 궁금한 게 이제 요즘 젊은 친구들이 오히려 투자에 굉장히 민감하고 특별히 MZ세대라고 불리는 친구들이 뭐 영끌 투자 등등 해가지고 투자에 되게 열심히 했다가 막 아픔을 당하고 막 그랬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은 2000년생 이후가 이제 대학생들이니까 그 이 투자에 대해서 어떨까요? 관심이 있을까요? 전반적으로 관심도는 상당히 높아졌죠. 높아졌는데 사실 그 몇 년 전 한참 그 동학개미 뭐 이런 얘기가 나올 때의 관심도에 비해서는 지금 좀 풀이 좀 죽었어요. 그래. 깨졌구나. 많이 당해서 그런지 풀이 좀 죽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쪽 투자 쪽을 공부하려는 그런 열정들은 과거 뭐 우리 때는 뭐 그런 게 없었잖아요. 뭐 이럴 때 비해서 훨씬 지금은 많이 높아져 있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 젊은 애들이 마음이 많이 바쁘니까 뭐 채권형 주식 얘기하면 오히려 듣지도 않고 무슨 채권형 주식이냐 지금 인생 역전 주식을 찾아야지 이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런 마인드가 조금 있어요. 그 마인드.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제가 좋아하는 이런 주식들을 강의를 해보면 어떤 학생들한테 가장 호응이 크냐 하면 교수님 이걸 내가 작년에 봤어야 돼요. 이 수업을 저작년에 제가 들었어야 돼요. 이런 학생들. 그러니까 이렇게 투자를 해서 한번 크게 당해본 학생들. 이 학생들한테는 이게 빡빡 와닿는 게 많은 모양이더라고요. 네, 그렇지. 인생 역전하려다가 되치기 당한 그런 상황들. 그럼 제가 이제 그러죠. 지금도 늦지 않았다. 그렇지. 그거는 아주 싼 값에 교훈을 얻은 거니까 오히려 잘 된 거라 생각해라. 근데 그 얘기 진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고 우리 서 교수님을 저도 어렸을 때 만났다거나 서 교수님도 서 교수님을 어렸을 때 만났다거나 그렇죠.
지금의 저를 제가 젊을 때 봤다라면 훨씬 좋아졌을 거고, 그다음에 버핏이나 이런 사람들 좀 더 일찍 깨달았으면 그러니까 실수를 꼭 다 해보고 경험을 하니까 깨닫고 그걸 귀의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도 저는 30대 초반에 이걸 깨닫기 시작을 했으니까 남들보다는 좀 빨리 훨씬 빠르셨네요. 그렇기 때문에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크게 당하고 나서 그렇게 깨달았었죠.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늦은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진짜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그거는 지금 우리가 뭐 지금 저도 앞으로 살 날이 창창하잖아요. 여러분 모두 지금 앞으로 창창한 그런 시간이 앞으로 많은 기간들이 있는데 늦은 게 아니라 그만은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당연한 언제 시작을 하더라도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훨씬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특히 그렇지만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죠.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늦어도 늦은 게 아니다. 그렇죠. 한 40, 50대까지라도 요즘 평균 연령이 한 80 중반 정도 됩니다.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그리고 뭐 한 10년 정도면 충분히 괜찮은 성과의 결과를 획득할 수 있으니까. 저는 그 정도만 해도 충분히 이렇게 시작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조급해가지고 거의 다 그르치는 게 이쪽 동네 생리 아닌가. 그리고 보통 제가 굉장히 장기 투자를 한다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한 10년 정도는 10년 이상 내다보면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은 그 결과가 그렇게 늦게 나타나는 건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하면 그 결과는 또 생각보다 또 빠르게 오는 경우도 또 꽤 많았거든요. 맞아, 의외로 빨리 터져가지고. 그렇죠. 나 이거 쭉 한참 들고 10년 동안에 10년 기다려야 된다 이 말이 아니거든요. 두세 배 남으면 좋지 하고 했는데 갑자기 1년 반 만에 막 2배 나오고 이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충분히 있죠. 근데 별로 그런 경우를 좋아하는 쪽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최근에도 며칠 전에 보니까 음식료가 와르륵 오르길래 저는 조금 이거 열심히 조금 모으기 시작했는데 와르륵 올라버리니까 상한가도 나오고 이러니까 그냥 팔면서 이게 왜냐하면 상한가를 한번 하면 30% 정도 오르는 거죠. 30% 그리고 하루 정도 조금 더 오르면 한 40%에서 50%. 그게 제가 이제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이 주식을 채권 10년물, 10년 만기 채권으로 이렇게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50% 갑자기 내가 지금 사자마자 50%의 상승이 생기면 그 말은 기대 수익률이 내가 계산한 기대 수익률이 5% 낮아졌다는 거예요. 두레이션 10년짜리는 금리가 1% 내려가면 10% 가격이 상승하잖아요. 그렇죠. 10년짜리면 1%, 10%가 1%, 여기에 가격과 그 수익률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50% 올랐다는 거는 기대 수익률이 5% 정도 하락했다는 거고. 그러니까 10%짜리 채권이 5%짜리 채권으로 뒤바뀐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거를 15% 기대 수익률을 가진 그런 채권형 주식이라 생각하고 좀 사기 시작하는데 올라버리면 갑자기 10%짜리가 돼버린 거죠. 10%짜리 기대 수익률의 주식이 돼버리니까 그때는 제가 매도해야 돼요. 제 기준으로는 매도를 왜 10%면 매도하느냐. 일단 10%가 되면 우리 전체 주식시장 평균을 제가 한 10%로 계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 하나가 시장 평균하고 기대 수익률이 같아. 그러면 차라리 전체 시장에 투자하는 게 낫지. 그래서 또 그게 이제 또 비싸지면 또 다른 거 지금 14%짜리, 16%짜리, 20%짜리가 산적하고 있는데 이렇게 10%짜리밖에 안 되면 10%밖에 안 나오니까는 이제 매도 나 18%짜리 또 하나 살래 이런 식으로 해서 매도하게 되고 그래서 너무 또 그래서 투자하자마자 급격하게 상승한 거는 그동안 내가 충분한 물량을 못 넣었는데 못 샀는데 그렇게 오르면 큰 돈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큰 돈 안 되죠. 50%, 60%, 70% 나도 기분은 좋은데 기분은 좋은데 큰 돈이 안 되고 정작 큰 돈이 되는 거는 오랫동안 계속 매집을 해서 묵혀두고 배당을 받고 있고 배당 받은 거를 또 재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묵혀놓고 있는데 마지막에
한번에 쭉 올라주는 거. 올라주는 네. 그런 게 돈이 되더라고요. 지금 이게 일종의 한국형 버핏 투자를 약간 전환한 투자법이 아닌가라고 저는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사실 워렌 버핏의 지금 투자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올해 재음미를 하면서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현금 흐름이 출중하고 투자할 게 없는 회사를 갖고 있어서 그 현금 흐름을 나의 플러스로 향유한다. 라는 게 가장 강력한 버핏의 개념 중에 하나더라고요. 투자 개념 중에. 근데 그런 주식을 살려면 배당이 굉장히 높거나 꾸준히 배당이 높거나 그 다음에 매출과 이익 성장이 계속 꾸준해서 이 높은 배당률을 그대로 유지해 줄 수 있고 주가는 뭐 그냥 시장 평균 정도 수준으로 올라가주는 뭐 이런 주식을 어떻게 찾을까 막 고민을 했는데 한국은 이게 너무 심해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야, 버핏처럼 그냥 하나 사고 10년 동안 아무 생각 안 하고 지나면 진짜 세상 속 편하고 너무 편하겠는데 그런 게 별로 없으니 근데 오늘 말씀하신 그런 것도 있어요. 뭐 그런 것도 많잖아요. 뭐 가격 등락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도 또 그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좀 약간 그런 쪽을 선호를 하죠. 금융주 같은 것도 그런 약간 그렇게 그렇죠. 금융주가 가격 등락이 적고. 금융주가 제일 확고한 그 이익과 그것에 대한 배당 이게 되게 확고한 거죠. 가치는 계속 증가하고. 그래서 제가 금융주를 좋아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것도 하나 있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조금 최근에 우리 교수님 같은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좀 가슴이 두근두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자꾸 드는데 한국 시장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빨리 한국 시장 안 떠나고 뭐하냐 뭐 주주 대접 하나도 못 받고 있는데 미국 가봐라 얼마나 대접을 잘해주는데 때가 되면 또 막 알아서 자사주 매입 소각해줘 배당도 알아서 해줘 이익 발표도 정확하게 분기마다 다 보고 다 해줘 그 다음 따로 안 알려주는 거 없이 웬만하면 다 알려줘 주주가 얼마나 좋은데 왜 이런 그리고 주가도 잘 올라 왜 이런 데 있느냐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요즘 많거든요. 네. 그 피터 린치 얘기가 떠오르네요. 피터 린치가 그렇죠. 사람이 많아서 바글바글 거리는데 그런데 가서 뭐 하려고 하지 마라. 그게 뭐 돈 되는 거 없고 발만 밟혀서 아프다. 이런 얘기를 피터 린치가 했는데 그만큼 소외된 주식들을 피터 린치는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우리 한국 시장은 소외된 주식들이 막 집합되어 있는 막 와글와글 모여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쪽은 떠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고 이게 지금 최악의 상황 그러니까 지금 이 새벽 무렵이다 요즘 느껴지는 게 좀 가슴이 두근두근 하다는 그 얘기가 지금 이 새벽인가 동이 털려나 약간 그런 기분이 들잖아요. 이때 아이고 아직도 깜깜하네 도저히 못 참겠네 하면서 떠나면 안 되죠. 사실은 뭐 2차 전지 같은 것들 때문에 지수는 낮지는 않습니다. 따지고 보면 지수가 그렇죠. 우리도 그렇죠. 약간 버블이 있는 것들이 조금씩은 있으니까 지수는 꽤 높았는데 사실 올해 지금 말씀하신 그거의 하나의 단면을 K푸드라는 이름으로 음식료 애들이 보여줬어요. 그렇죠. 얘네들은 만년 저평가 성장성 없음 이랬는데 갑자기 뚜껑이 열리고 수출이 된다고 하니까 갑자기 미친 듯이 지금 삼양식품 같은 게 한 5배 올랐어요. 갖고 있었던 주식이에요. 갖고 있었던 초기에 던져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늘 이번에 K푸드가 보여줬던 이런 흐름들이 한국 시장에 또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높죠. 그리고 그 이유가 요즘 뭐 다 아시겠지만은 밸류 프로그램이란 이름으로 이제 시작된 저평가된 주식들을 제대로 그쪽 가치를 찾게 하는 그런 흐름이 이제 시작이 되었고 의외로 조금 빨리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건 굉장히 처음에 말씀을 드릴 때는 굉장히 장기적인 테마로 봐야 된다. 뭐 그렇게 생각해서 적어도 5년에서 한 10년 정도 보고 가는 테마라 생각했는데 요즘 움직임들과 사람들 그런 모습들을 보면 의외로 좀 더 빨라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그걸 추진하는 쪽은 이거를 추진함으로 해서 큰 그 어떤 성과를 뭔가 한국이 기여했다는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좀 강한 것 같고요. 처음에는 쇼 아닌가라는 생각도 우리 했었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이걸 통해서
좀 성취하고자 하는 부분이 좀 강한 것 같고, 그래서 공청회 같은 것도 많이 열고 네. 있더라고요. 공청회 초청도 많이 받으시죠? 초청도 지금? 받았었는데 제가 이제 일정이 안 돼서 나가 보지는 못했는데 다른 훌륭하신 분들이 네.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네. 그렇게 지금 물밑 작업들이 계속 지금 연결되고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어지고 있고 이런 일단 이제 분위기가 이렇게 되면 네. 이거는 갈 수밖에 없는 흐름이다. 이게 또 흐름이 굉장히 어려운 일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네. 다른 나라들 하는 것처럼 하자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 정도는 나는 충분히 할 수 있다. 아무리 저항이 있고 이때까지 저항이 있어 왔지만은 그 저항들이 오히려 이제 한계에 봉착했고 이거를 이제 그 저항들을 깨트리고 다른 나라처럼 스탠다드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조금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어떤 종목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종목들이? 전 일단은 지주사들 봅니다. 지주사들? 지주사들 너무 좋거든요. 저도 그 얘기 했었어요. 지주사들 저평가 많이 돼 있다. 네. 그러니까 지주사들이 보통 대주주들이 이제 많은 기업들을 지주사를 통해서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 그 지주사가 사실은 더 배당 여력 같은 게 많아도 그렇죠. 본인한테 떨어지는 배당에서 세금이 너무 많이 나가니까 대주주 입장에서 세금도 많이 안 해주는 수익에 비해서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저평가가 지금 많이 되어 있었고 그래서 저도 지주사 같은 것도 괜찮다. 또 어떤 거 있을까요? 아주 오래된 산업에서 현금 많이 품고 있는 회사들. 네. 배당을 오히려 지금은 많이 주고 있는 회사가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배당을 안 주고 짠 배당을 하는 회사가 좋을 것 같아요. 현금 많은데 배당 안 해주는 회사들. 그렇죠. 네. 저는 지금 대주주가 아주 나쁜 대주주들.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그래도. 그러니까 대주주가 정말 나쁜 대주주들, 그래서 배당도 안 하고, 그래서 막 지금 소액주주들하고 소송 막 하고 있고, 이런데, 저는 이런 데를 처음으로 이제 좀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기본적으로 대주주의 탐욕스러우면, 이런 만약에 배당 소득세가 분리과세가 된다. 그러면 굉장히 탐욕적으로 배당을 크게 늘릴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상법 개정이 되면, 상법이 개정되면 오히려 이때까지 그 대주주의 행포가 컸던 그 대주주의 행포 때문에 주식이 많이 눌려져 있던 그런 주식들의 상승폭이 굉장히 클 거다라는 게 뭐 자연스러운 그런 예측이고요. M&A도 되게 활성화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M&A 활성화되면 진짜 이거는 진짜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은데. 그렇죠. 당연히 어떤 그 펀드 같은 걸 통해 가지고 그 기업 사냥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많아지겠죠. 그러면 진짜 5배, 10배짜리 그냥 속출할 것 같은데. M&A. M&A가 되면은 왜냐면 M&A 방어하기 위해서 주가를 띄워야 하고. M&A 하는 입장에서는 갖고 있는 자산이 얘네 회사 갖고 있는 자산이 1조인데 시가총액이 1,000억밖에 안 돼. 그냥 우리 3,000억 해서 한 5,000억까지 밀어붙여도 절반 이상, 지분 절반 안 갖고 있으니까 이거 밀어붙이면 돼. 그럴 회사는 많지 않습니다. 현금을 많이 보유하는데 절반 이상 안 갖고 있는 회사는 많지 않지만 만약에 현금 많이 갖고 있는데 절반 이상 안 갖고 있는 회사도 그 현금에는 그 부동산도 포함되는 건가요? 그렇죠. 총자산, 자산이죠. 너희들 빌딩만 이거 인수해서 빌딩만 팔아도 이게 본전은 뽑을 수 있는데 뭐 이런 데도 많고. 근데 만약에 지분이 대주주가 50% 안 되면 그거 완전히 타겟 될 것 같아요. 뭐 한 30 몇 프로 뭐 쉽진 않지만 한 35% 이미만이다 이러면은 그거는 여지없는 타겟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쪽보다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상법 개정이나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상법 개정 그리고 세법 개정 이쪽에서 굉장히 지금 이슈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것들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바뀌어진다면 일단 대주주들이 착해질 것 같고요. 대주주가 착해지면 소액주주들은 행복해진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사실 지금까지의 정부 입장에서는 정부가 그 상장을 할 때 기업들한테 팔을 비틀어서 상장을 시켰다는 과거 역사가 있어서 그런 것 때문인지 워낙 산업
자본 세력의 힘이 세서 그런지 소액주주들의 이야기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 대주주들하고 친해서 그래요. 예, 그렇죠. 뭐 많은 그렇죠.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면 움직이는 네. 많은 그 리더들이 또 다른 리더들, 그 경제계의 리더들하고도 친하고, 예, 그래서 많은 로비가 실제로 있었죠. 그래서 그리고 상법 개정 2020년에도 한번 했어요. 네. 그때 그 과정을 보면 그때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었어. 이거를 자세히 안 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때 막 칼럼도 쓰고 했는데 우라통이 터졌죠. 원래 제대로 된 개정안이었는데 마지막 통과 직전에 규정이 싹 바뀌어요. 바뀌어가지고 원래 취지는 어떤 감사 선임을 할 때 그래도 대주주를 견제할 수 있는 경영진을 좀 견제하고 감시하고 그럴 수 있는 감사를 소액주주들도 뽑을 수 있게 뭐 그런 식으로 가려고 이렇게 갔었는데 완전 결과는 오히려 더 후퇴하는 쪽으로 결과가 나와버리더라고요. 예. 원래는 그 감사 선임을 할 때 그 지분 계산을 하잖아요. 그 대주주와 특별 관계인들, 특별 관계 그러니까 뭐 대주주가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으면 두 사람의 지분을 다 합쳐요. 특수 관계인들 다 합쳐서 3%까지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에 그 법규가 이렇게 가는데 나중에 그 인별로 3%까지 아버지도 3%, 아들도 3%, 집사람도 3%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전부 해가 수십 프로가 되잖아요. 그렇게 해버리니까 조금 이건 너무 취지에 안 맞는 쪽으로 나중에 흘러가는구나 그렇게 느꼈었죠. 그 과정을 보면서 친한 분들이 많으시구나 그렇게 생각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건 이제 분위기가 지금은 분위기가 다들 쳐다보고 있잖아요. 사실은 과거에는 뭐 관료들이라든가 무슨 이런 분들이 이제 퇴직하면 그 기업의 사회이사로 가든가 그리고 내 친구가 내 친구가 사회이사로 가 있든가 아니면 이사로 가 있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진짜 한 달에만 걸치면 다 연결이 되니 정책을 만들려고 할 때 갑자기 야 그거 하면 안 돼. 우리나라 회사 큰일 나. 너 왜 그래? 그런 거 하지 마. 분명히 이런 얘기가 들어왔을 것 같아요. 그림을 그려보면.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뭐 다 회사 다 뺏어가. 뭐 이런 식으로. 예, 근데 이제 한국의 소액주주들이 그만큼 힘이 세졌다. 이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동학개미 운동이 오히려 20년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동학개미 매수가 된 거고 그렇죠. 지금부터는 진짜 동학개미 운동이 시작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제대로 된 자본주의 철학을 이제 제대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때가 된 거죠. 그럼 어떤 게 가장 중요한지 다시 한번 환기 차원에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뭘 기억해라. 뭐 앞으로 상법 개정을 한다던가 할 때 이 부분이 고쳐져야 진짜 좋은 날이 온다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주식회사는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이것도 3권 분립이 돼 있는 구조였어요. 그 경영진, 그리고 주주, 그리고 이사회 이런 3권이 서로를 견제하고 그렇게 가도록 구성이 된 굉장히 민주화된 그런 플랫폼이고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주주들이 이사를 뽑는 거죠. 주주들이 그러니까 주주들을 중심으로 이사를 뽑게 되고, 그러니까 주주가 약간 국민 같은 거죠. 그리고 이사회가 약간 국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가 대표이사라고 표현되는 경영진을 선출하고 대표이사 아니더라도 이 경영진을 선출하는 거죠. 그거를 이제 다시 주주 국민들이 승인하는 식으로. 주주총회에서 대표 선임안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삼각으로 도는 거죠. 그래서 뭐 스티브 잡스도 막 이사회에서 나가 이러니까 자기가 대주주이면서 창업자고 경영진인데 쫓겨났잖아요. 그럴 수 있는 데가 미국의 주식회사 시스템이죠. 근데 그게 기본이었거든요. 그게 기본적인 구조였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한 이유가 많았지만은 과거에는 그러니까 뭐 경영진이 대주주에다가 그 다음에 이사회도 장악하는 대주주의 친구들이 다 이사회를 하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돼버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대주주와 소액주주 이렇게 나눠져 그러니까 보통 이제 사장님이 회사를 설립해서 시작하니까 사장님이 지분이 제일 많아. 주주 중에서 오야붕인데 이사회를 본인이 만들어서 자기 아는 사람으로 이사회를 다 만들어 뭐 친인척이든 뭐 아는 친구들이 만들어서
다 거수기, 내 말 다 듣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사회 장악됐고 경영권 장악됐고 주주권도 장악됐는데 보통 보면 주주권은 상장하면 그렇게 많이 안 갖고 있는. 실제로 이제 상장하면 다른 사람들 돈 막 가져와 놓고는 내 주식을 파는 거야. 상장하면서 비싸게 팔아가지고 이미 나는 떼돈을 벌었는데 내 주식 일부를 팔아서. 근데 권한은 똑같은 거죠. 상장하기 전하고. 그렇죠. 네. 큰 권한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기가 가족회사 같은 경우는 권한 다 가져도 돼요. 네. 상장 안 하면 상장을 안 하고 그렇지만은 다른 사람들의 자금을 끌어온 상황에서는 이제 이 구조가 지켜져야 되는 거죠. 상권을 혼자서 다 장악하는 그 구조는 안 된다. 그 주식회사의 설립 자체가 많은 사람들의 자금을 끌어들여서 큰 회사, 그때 스페인 무적한 데 깨려고 네덜란드에서 동인도 회사를 여러 사람 자본으로 수백 척, 수천 척의 배 선박단을 꾸리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게 주식회사 시스템이잖아요.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자금을 뽑아 끌어왔다면 이제 그때는 이런 삼권 분립이 된 그런 시스템이 작동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보면 뭐 책들을 보면 1950년대나 그 전부터도 주주 배당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자기 회사라는 생각을 잘 안 해. 회사가 주식회사는 당연히 돈을 벌면 주주한테 나눠줘야 되고 돈을 못 벌어도 뭔가 최대한 주주한테 넘겨줘야 되고 이런 생각들이 있는데 한국 내 회사야? 네가 왜 그래? 그걸 또 인정해줘요, 국민들은. 그렇죠. 그게 제가 왜 우리나라 분들은 이걸 인정을 해줄까? 어떻게 어떤 그 기업의 세습을 인정을 해줄까? 그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결론은 유교 문화가 아직 많이 남아있어서 그렇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그 남아있는 유교 문화가 정치가 세습이 되고 있고. 왕조로. 우리나라는 기업의 기업이 세습되는구나. 이거 유교 문화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좀 저는 예전부터 기이하게 좀 느껴진 건 사실입니다. 오너십이 잘 돌아가면 참 좋죠. 우리나라의 아주 큰 S모 회사가 뭐 1대, 2대의 오너십이 상당히 잘 작동이 됐다고 봐요. 그래서 세계적인 회사로 성장을 했는데 굉장히 요즘 걱정이 많죠. 지금 더 이상의 성장은 뭐 지금보다 지금 한 레벨업을 대한민국이 기업을 통해서 성장을 하려면 지금의 시스템으로는 안 돼요. 이게 왜냐하면 기업이 계속 커지고 성장하고 이러려면 새로운 기업이 생겨나고 또 기업이 뭔가 하고 싶으면 더 많은 자본을 끌어당겨 가지고 돈을 가지고 오고 이래서 그 말은 뭔가 하면 자본시장에 돈이 들어가야 되거든. 돈을 막 넣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자본을 토대로 새로운 사업도 하고 더 모험 투자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 시스템으로는 자본시장에 돈을 안 주잖아요. 사람들이 국민들이 돈을 안 넣어주니까 이렇게 되면 정체될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여기에서 레벨업하고 계속 다른 선진국들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자본시장에 국민들이 돈을 계속 밀어주고 예전에 네덜란드처럼 돈을 밀어줘서 그 돈을 토대로 기업들이 제대로 된 경영을 하고 제대로 된 다른 나라와의 전쟁을 하고 뭐 전쟁이라는 게 경제 전쟁이죠. 전쟁을 하고 거기에서 이겨서 돈을 가져오는 그런 방법만이 지금 이 자본주의 세계에서는 지금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미국은 엄청 잘하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이 사실 불평등이 세계 최악이고 정말 나라가 정말 다른 건 시스템 별론데 완전 만조가 난 것 같은데 왜 저렇게 경쟁력이 있어 하면 사실 그거는 기업의 경쟁력인 거고 혁신적인 기업들 그리고 혁신적인 기업이 나는 건 말씀하신 대로 혁신적인 기업이 나올 수 있는 자본적 토대가 됐다. 자본이 들어오니까 그게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처음에는 월스트리트에서 그 일을 하다가 나중에는 그 실리콘밸리에서 그 역할을 또 하고 또 텍사스 쪽 중심으로 한 그 자본과 그 자본 시장 플랫폼 이런 게 막 만들어지면서 계속 연결되고 계속 이어지고 그러면서 기업들이 새로운 기업이 계속 나오고 계속 강성해지고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